오랜만에 모십니다.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바쁘셔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네. 그 좀 서예실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원래 오늘도 우리 그 스승님 예. 앞에 가야 되는데 정신수양. 불러주셔서 예. 나왔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또 서예로. 근데 글씨를 쓰면요, 예. 굉장히 그 획 하나 하나에 저의 혼을 집어넣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요? 굉장히 좋습니다. 좀 달라졌습니까? 필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졌죠. 많이 쓰고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별로 안 좋아 보이네 이게 지금 보니까. 악필인데. 이 붓으로 저는 붓으로. 이제 승부 보지 뭐 볼펜으로 하진 않습니다. 먹물 다 제가 이렇게 네. 해가지고 붓으로 했을 때 붓으로 하죠. 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오셔서 자,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볼 텐데 일단은 합당의 논의 중단이 됐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 이후에 합당 중단, 또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한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놨고, 오늘 조금 전에 조국 대표도 입장을 좀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연대, 이게 이제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인 연대인지 확인하겠다.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위에서 원칙과 방법을 정할 거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통합 의미 확인을 하고 내용과 방식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된다. 모든 과정에서 진심으로 양당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특정 계파 논쟁은 역효과다.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는 받아들이겠다.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큰 상처를 받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연대와 단결 강화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대의 정치의 길 꿋꿋하게 걸어가겠다. 이게 이제 조국 대표의 조금 전에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자,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우선 저는 사실 정청래 대표가 이제 기습적으로 합당 제의를 한 것이 1월 22일 오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거의 한 20일 동안 이 그렇죠. 합당의 논의라는 것이 거의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다 끌어당겼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그 대의 앞에서 네. 굉장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이슈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정청래 대표가 합당 논의를 중단하는 네. 저는 결자 해지가 필요하다라고 봤고 무엇보다 이제 사필 기정으로 이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 저는 늦었지만 좀 많이 다행스럽게 저 생각을 하고요. 네. 무엇보다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필요성이나 명분이 있어야지 하는 거거든요. 또 절차도 지켜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지금 뭐 토론장 위에 올라왔을 때 네. 거의 지금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통합이라는 의미를 연대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선거 단일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합당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뭐 갈래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강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은 좀 총론 차원에서 컨센서스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오늘도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 입장을 밝힌 건데 네. 저는 뭐 합당 논의가 이미 중단되고 끝난 상황에서 앞으로 조국 대표가 이 합당 이슈를 더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조국 혁신당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연대 이야기를 계속 한다면 네. 저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전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당의 자강이라든지 조국 혁신당의 존재 필요성과 이유를 네. 전 국민 앞에 더 설득되도록 저는 주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합당 논의는 뭐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또 오늘 조국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그 논의 과정에서도 당원들 또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합당이 꼭 필요한 상황. 이걸 또 설득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겠네요. 결국에는. 이게 예. 그 합당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친구 관계가 있고요. 네. 또 연인 관계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썸 타는 관계도 있고 또 연인 관계가 가다 보면 또 약혼도 하고 또 이 결혼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 안방을 누군가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쓰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 그리고 상호 이익 뭐 여러 가지가 다 맞았을 때 겨우 가능한 것이고 네. 합당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합당을 하더라도 그 합당을 통해서 한국 정치의 발전 내지는 국민적 실익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만 네. 설득이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지금 합당의 형태가 사실은 신설합당과 흡수합당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결국에는 합당이라는 추상적인 명제가 아니라 흡수합당으로 가느냐 신설합당이라고 하는 당대당 통합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까지 결정하려면은 앞으로도 지난한 과정들이 그렇겠네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포지션 예를 들면 당 전체의 지지율은 2, 3%에 머무르고 네. 있지만 또 조국 대표라고 하는 미래 권력 대권 주자를 보유한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그냥 다 흡수합당으로 다 당의 깃발 버리고 네. 그냥 몸만 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또 지분을 요구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당의 지지율을 놓고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상호 모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는 네. 앞으로도 뭐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통추위가 가동이 되더라도 네. 이게 과연 당원들과 뭐 국민들 더 나아가서 뭐 중앙위원들이나 최고위원, 의원들 여기서부터 설득이 가능할까가 저는 상당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할 것인가 각자의 자리에서 따로 또같이라는 원칙 속에서 네. 저는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 차원의 이제 연대가 있을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각 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추가하는 가치 그걸 이제 내세우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뭐 자각 말씀도 하셨지만은 각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또 어떻게 받느냐. 또 뭐 이재명 정부 성공을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어떤 대의를 가지고 또 지방선거 치를 것이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또 판단하겠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지선만 놓고 일단 이야기를 하면 아니 조국 대표는 지금까지 정치적 신뢰를 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 특히나 지선 전에는 없다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치인의 말의 값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뒤집을 정도로 가볍다면 네. 이 정치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 전략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네. 호남에 있는 국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지방선거 투표율 얼마나 낮았습니까? 호남 지역은 30%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민주당밖에 선택지가 없으니까 네. 과거처럼 뭐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킨다든지 뭔가 뭐 조국혁신당에서 좋은 후보를 내면은 다른 정당에게 표를 주기도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혼자 다 하면 호남에 있는 국민들은 물론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으시지만 네. 그 해당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투표장 안 나가 버리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네. 당당하게 경쟁하겠다. 라고 한다면 호남에 있는 국민들 시민들은 선택지가 하나가 더 생김으로써 오히려 민주당도 더 좋은 후보를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매기 효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매기 이펙트인데 네. 또 하나는 이제 경합지를 놓고 보면 수도권이나 부산에서는요. 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려고 하는 중도 보수 확장 노선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63%까지 MBS 기준으로 그러니까. 나오고 있어요. 부산에 해수부 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렇습니다. 또 좋아하십니까? 아니 그리고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국민들이 많이 응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경합지라고 하는 수도권과 PK 지역에서 조국 혁신당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두 당이 합쳤을 때 젊은 세대 내지는 중도 네. 보수는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불신과 회의론이 더 작동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합지에서는 실익이 없고 네. 또 호남에서도 실익이 없는 이런 식의 선거 연대와 이런 선거를 통한 전략이 과연 유효하겠느냐.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거는 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아주 네. 쉽게 알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깊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또 이제 면밀하게 세세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라고도 언급을 이제 해 주신 건데 이제 합당 뭐 이슈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마무리하고 뭐 지방선거 앞으로 각 당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는 또 선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는. 근데 이제 뭐 선거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도 맞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지금 윤석열 사형 이후에 지금 선고가 2월 19일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사법부가 일관되게 조의대체제하에서 뭐 공소기각 판결을 남용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김건희 패밀리들에 대해서 무죄를 내리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런 정말 그 무익한 이 합당에 관한 논쟁을 더 이어가거나 내지는 조국혁신당과 이런 식의 핑퐁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꾸 김을 모락모락 띄우는 전 이런 식의 행동은 과연 이게 이제는. 바람직하냐. 그리고 지금 정부가 성공하고 있는 뭐 코스피 5천 터치라든지 5천 이후에 이제 6천, 7천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개념도 나왔고 특히나 최근에는 대통령님께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쏟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방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라는 집권 여당은 정부를 지원하고 또 이제 검찰 개혁도 앞으로 더 진도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검찰권 남용을 막고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네. 꼼꼼하게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어떻게 제도 설계를 하느냐 이런 논의가 저는 전면에 나와도 지금 모자랄 시간에 이런 합당 문제 가지고 저는 더 끌어가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저 국민들에게 저는 그래요. 할 도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이제 마무리되고 일단 됐다. 일단은 이렇게 보고 지금 이 합당 논의 이걸 뭐 이제 마무리됐는데 이걸 또 이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시간으로서 또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전준철 변호사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에 추천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에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강한 불쾌감을 표현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근데 그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부인하진 또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불쾌감이 정말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안은 글쎄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성윤 최고위원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뭐 사과보다는 해명을 계속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고 최고위 발언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이 특검을 선정하는 절차가 이제 민주당이 한 분,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한 분 이렇게 추천을 해서 결국 대통령께서 그 둘 중에 한 명을 그렇죠. 고르도록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2차 종합 특검이라는 특검이 가지는 위상 그리고 역사적인 책무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정말 민주당에서 전준철 변호사라고 하는 과거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야당의 지도자를 타겟해서 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를 했다라는 이 의혹이 짙은 사건이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 예. 이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이 이 전준철 변호사인 거죠. 광장의 법무부의 광장인데 예. 이런 분을 갖다가 그 특검 후보로 추천을 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모욕 내지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그런 행태라고 네.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더 심각한 것이 어떻게요? 지금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 예. 결국에는 김건희 윤석열의 검찰권 사유 아니겠습니까? 법무검찰의 조작 수사와 수사 은폐에 대해서까지도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처벌을 해서 정의를 세워야 되는 역할을 지금 이 특검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특검의 자리에 김성태라는 윤석열 검찰 팀 윤석열에서 일원으로 활동했던 김성태 회장을 변호했던 이 조작 수사 의혹을 총괄하는 네. 그 변호사를 어떻게 특검 후보자 명단에 뭐 후보 풀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성윤 최고위원이 올리고 아마 정청래 대표가 결정을 해서 이건 한 것 같고 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뭐 원내 사안이니까 뭐 한병도 원내대표 이야기도 살짝 섞고는 있는데 원내대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원내대표가 모든 걸 다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최고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최고위나 아니면 그 원내대표한테 넘어오기 전에 다 이제 논의가 됐을 거 생각하고 그 이제 관할과 형식적으로 그렇죠.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죠. 원내대표가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원내 쪽 취재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됐고 뭐 이걸 또 검증하는 차원의 원내 일이 아니라 넘어오면은 원내대표가 그걸 하는. 그러니까 이미 검증이 다 됐을 거라고 판단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내대표 사안이고 원내대표 관할이면 왜 최고위원이 추천한 게 그대로 이식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거기다가 이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재직할 시절에 네. 특검법 연장에 관해서도 정청래 대표 다 보고하고 또 법사위 보고하고 다 보고해서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제지시를 지시하니까 갑자기 김병기 원내대표가 격앙이 돼가지고 뭐 정청래 대표라고도 안 부르고 기자들 앞에서 예. 뭐 소리를 지르면서 격앙된 모습을 격앙된 보였었죠.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당내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공식 개선들이 자꾸 패싱되는 문제. 그러다 보면 그 패싱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특정 계파나 특정 세력들이 이 권한들을 사유화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본인이 전준철 변호사가 검사로서 재직한 이후에 상황은 내가 몰랐다. 근데 모르는 분이 어떻게 그걸 추천을 하냐 이런 모순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께 사과를 했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저는 국민에 대한 사과도 빠져 있다. 그리고 네. 이성윤 최고위원도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어제도 엊그제죠 오마이 뉴스에서 또 전준철 변호사에 대한 뭐 선임계라든지 2023년 1월부터 네. 쭉 변호를 맡은 것이 또 기사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해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반성을 하지는 않고 책임지지는 않고 이런 문제들을 음모론이라고 표현하는 네. 것은 저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자격과 자질이 있는가 전 여기에 대한 의문까지도 심각하게 드는 네. 그런 장면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최고위원은 변론 담당 부분이 쌍방울 측의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에 관한 것이었지 김성태 본인이나 김성태 대북송금 조작 의혹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이었다.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 상상이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작 변호사 직접 이제 하셨으니까 하고 그 계시니까. 로펌에 예. 그것도 대형 로펌의 업무 체계를 우리가 고려해 보면 이런 대형 사건이 들어옵니다. 아주 정치적인 사건들. 네. 근데 전준철 변호사가 배임 횡령만 하고 나머지는 몰랐다. 그렇게 사건이 연결돼서 진행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또 하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선임계가 들어간 것이 전준철 변호사가 2023년 1월이에요. 예. 이게 조작이 된 연어 술 파티 이게 5월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선임계가 들어가서 변론 활동을 한 상황에 이 조작이 다 일어나요. 근데 나는 그 조작은 모르고 배임 횡령만 한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비겁한 저는 변명이라고 보고 로펌의 업무 체계라든지 네. 이 대북송금 사건이 변호사비 대납에서 전환되는 조작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전준철 변호사가 본인이 변호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아니, 전준철 변호사가 아주 상당한 역할을 했겠구나라고 보는 것이 맞지. 그걸 전준철 변호사의 해명만 다 고지고대로 믿어줘가지고 말도 안 되는데 배임 횡령만 나는 했다. 이 해명은 저는 어불성설이고 그런 해명을 할 것이 아니라 네. 김성태 변호인으로 조작 수사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변호사라면은 특검 후보자 풀에도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검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아니 변호사 시절에 변호한 건 난 잘 몰랐다. 아니 모르는데 그러면은 검증도 없이 그냥 모르는 사람을 공적으로 그것도 제일 중요한 이 2차 종합특검의 특검 후보로 게다가 법무검찰의 조작 수사까지 밝혀야 되는 그 중차대한 자리에 올린다라는 것은 예. 저는 뭐 어느 모로 보나 저는 뭐 해명 불가 상황 아닌가. 해명 불가 상황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합당 문제는 다 마무리가 됐고 사실 지난 8일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 모두 입법 속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입법이 필요하다. 또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참 절박하게 느껴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 또 정부와 또 청와대의 목소리 이게 좀 느껴져요. 근데 이게 예. 정말 그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아하. 말처럼 집권 여당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네.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도 성공을 추구하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 민주주의 대의제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는 특히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드러나다 보니까 집권 야당이다 이런 비판도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야당이다.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집권은 했는데 여당 같아 보이지가 않고 네.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상당한 불편함 내지는 이런 답답함을 여러 차례 토로를 이미 하셨고요. 예. 뭐 고위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했단 네. 말입니다. 이 정도의 복수의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정부는 지금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는 팩트로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집권 야당 소리를 듣는 네. 민주당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예외적 존치에 대해서도 수기를 해라. 네. 그러고서 당이 결정하면 그걸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의총 한번 열어가지고 그냥 보안 수사는 요구만 내야 돼. 이렇게 해서 그냥 각을 세우다 보니까 최근에도 경향신문 단독에 의하면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네. 좀 원보이스를 좀 내자 이런 답답함을 또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에 한 일들을 정리해 보면 1인 1표제 네. 이거 부결된 것도 어쨌든 결국 가까스로 통과시켰죠. 합당 이슈 네. 이것도 기습적인 날치기 제의라는 비판으로 지난 20일 동안 호송세월 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인사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인사. 특검 후보로 김성태 변호인이라고 하는 팀 윤석열 변호사 네. 임명을 지금 요청을 했죠.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 방금 드렸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정청래 대표의 법률특보 서민석 변호사 이분은 윤석열 정권에서 공수처장 후보까지 언급을 됐던 분입니다. 네네. 거기다가 과거에 이화영 지사의 변호인으로서 역할하면서 많은 문제를 노출시켰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분이 지금 뭐 청주시장 나간다고 정청래 대표의 법률특보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다가 민주연구원장이나 부원장에 대한 인사 문제, 이 뭐 과거에 뭐 친낙계 부활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번에 전략공천위원장으로 황희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을 지내고 친문 인사라는 비판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지금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들이 일련적으로 아주 일괄적으로 지금 문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정부 지원이라고 하는 이 대업보다는 뭔가 본인의 정치, 본인의 정치적 이익, 그거야말로 개파적 이익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 당무를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지금 이 입법 속도가 더딘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되지 않을까. 네. 저 그렇게 좀 진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또 당정청 찰떡 공조 이걸 정청래 대표가 강조하고 있지만 그 행동으로 좀 잘 안 보여지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특검 추천 이 얘기도 있었지만은 좀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불협화음이 계속 좀 노출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 이런 우려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젠 좀 달라지겠죠?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정도의 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은 이번에 합당 파기로 굉장히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제안해놓고 지금 본인이 스스로 걷어들여야 되는 굉장히 집권 여당의 1년차 정부나 집권 여당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긴 상황을 촉발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도 정말 지금의 상황을 네. 전 위기로 인정해야 된다. 이 상황이 정말 간단하지 않다. 그러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어떤 뭐 본인의 정치적 역량이나 어떤 본인이 뭐 믿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전략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의 상황은 이제는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조금은 인내할 수 있는 좀 한계 지점에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오로지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라고 하는 단일의 목적만을 저는 향해서 네. 좀 우직하게 달려가야 되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그 큰 분이고 예. 뭐 여론 형성 능력은 뛰어나신 분 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란 진압 내지는 정부 성공 원팀 이 목소리를 작게 속삭이셔도 국민들은 크게 들려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행동은 완전히 180도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말과 행동의 괴리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 더 집권 여당 대표답게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좀 인식하고 네. 말과 행동을 좀 일치시킬 필요가 매우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이 좀 입에 쓴 약이 몸에 이제 좋다고 뭐 어떻게 보면은 쓰고 좀 힘든 시간일 수는 있지만 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좋은 약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아니 같아요. 전화위복으로 삼아야죠. 그래요. 이걸 지금 예. 여기서 더 위기를 초래하면 정말 이재명 정부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대외 상황도 어렵고 또 국내 정치도 아직 내란이 진압된 것도 아니고 네. 항상 지금 반대 세력 기득권 쪽에서는 이 되치기를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거든요. 아니, 법원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게 뭐 지금 간단한 문제입니까? 조의대 체제 해결이 됐습니까? 하나도 해결된 게 없잖아요. 거기다 특검도 지금 간다고 하는데 뭐 영장 발부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 이런 지금 위기가 켜켜이 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아하. 도대체 지금 무엇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우선순위가 뭐냐 네. 지금 가장 필요한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들에게 지금 가장 가려운 곳이 어디냐 네. 거기를 긁어주는 효자손이 되셔야죠. 그래요. 여기 팔이 가려운데 다리를 긁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으로 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박정호의 스팟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신인규 변호사 오랜만에 이제 오셔가지고 평일에는 진짜 오랜만에 오셔서 서예하느라고 좀 바쁘신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도 가입받고 있고 그리고 슈퍼챗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에 네. 이제 제가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오랜만에 나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셔. 저희가 계속 모시고 싶었는데. 아니, 서예를 좀 제가 일필 위주로 하면서 네. 쫙 한 획에 저희 모든 걸 갈아놓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좋아요 한 번씩 더 네, 눌러주실 그럼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오랜만이니까 오랜만이에요. 예, 더 격려해 주시면은 더 네.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좋아요만 좋아요를 째고 오셔. 신은기 변호사 예. 함께 하고 있는데 예. 자 일단 저희 이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다가 다시 이재명 대통령 또 여당 얘기도 시간이 남으면 해보도록 하죠. 자 국민의힘 상황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 어게인으로는 6.3 지방선거 치를 수 없다하고 발언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구구 이제 보수 유튜버들 모여 있는 그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한길이 이거 선거 전략으로 해명했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뭔가 국민들을 어떻게 보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눈 가리고 아웅 내지는 뭐 아주 환상적인 쇼 버라이어티 내지는 분열의 극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김민수라는 상당히 윤어게인을 세게 외쳤던 네. 최고위원인데 이제는 표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거의 바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속아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상당한 이제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건데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 뭐 전한길 씨 입장에서는 우리 뭐 짜고 치는 거야, 통정을 한 거야. 네. 야, 요거는 표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라고 자기들은 주장하지만 아니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예. 어떻게 표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분열상의 극치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뭐 이준석 세력, 한동훈 세력, 네. 장동혁 세력 이렇게 3분지계고 뭐 유승민 대표까지 합치면 뭐 4분지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지금 최대 주주라고 하는 장동혁 쪽도 네. 김민수 이제 전한길 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를 지금 내면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아니 그럼 선거 전략이면 또 선거 끝나면 또 윤어게인 돌아가겠네요? 그럼 또 거기서 또 분열이 또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그 세포 분열 내지는 원자탄이 터지듯이 네. 하나하나가 싹 다 지금 분열을 하고 있는 초미세 극세사 분열 상태 아니냐. 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회복이 안 될 겁니다. 회복이 안 될 거다. 엉망이잖아요 지금. 짝퉁님이 신인규 변호사님의 속사포 발언 너무 감사하고 항상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슈퍼챗 아유 정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2026년도는 예. 이제 봉해 시대가 끝났고 이제 종해 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 종라인들, 네, 종라인. 우리 오랜만에 종라인분들 예. 오랜만에 듣네요. 그 좀 단어도. 반갑습니다. 예. 예. 많이 더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수의 종말 저자로서 제가 예고했죠. 2026년도는 예. 이제 종말 보수의 종라인이다. 제가 수계고요. 종라인 수계. 그렇게 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지도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윤 어게인 이것만 외치다가는 승산이 없다. 망한다. 예.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도 나갔고 제명시켰고 이러니까 우리가 똘똘 뭉쳤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중도 스탠스를 보이면은 우리가 지방선거 때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이제 함정이 있어요. 예. 보통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가 단임제 구도화에서 대통령이 음. 유능한 대통령을 잘 우리가 못 만나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야당은 이런 전략을 씁니다. 그렇죠. 자기들 집토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부 공격해서 반사이익을 받으면 네. 우리가 합치면 이겨. 이제 이런 공식이 하나에.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잘하는 거죠. 막 국민의힘에서 축구 보시면 막 태클도 걸고 백태클도 걸고 유니폼 찍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님께서 전혀 미동 없이 거의 메시, 호날두처럼 샥 피해가지고 골을 중거리로 때리거든요. 예. 근데 또 코너로 들어가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전통적인 발상에서 물론 그 전통적 발상도 지금 어려운 그런 분열의 극치상입니다만은 네.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면 그 반사이익으로 중도가 우리밖에 없잖아. 네. 우리 말고 어디에 표를 줄 거야. 이런 식의 오만함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통하지 않는 것은 네. 대전제라고 하는 네. 대통령께서 저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최고위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함께 손을 잡고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밝은 표정의 정청래 대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잠깐 모두 발언 잠깐만 듣고 오죠. 그러시죠. 조국혁신당의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함께 보시죠. 어제 박찬대 의원 출판 기념회에서 만난 97세 권노갑 고문님께서 제게 한참을 말씀하셨습니다. 정 대표, 민주주의는 항상 반대가 있어요.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반대가 엄청 많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끝까지 설득했어요. 라며 저에게 설득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제 지역구에 사셨던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에 인사를 가면 꼭 한반도 평화와 외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다. 국익을 위해서는 누구와도 손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 중에 정치인은 항상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눈높이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국민을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가 있어도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냐고 단결의 힘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통합 추진을 천명했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가슴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습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의 사선을 넘고 윤석열 국회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를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합심 단결하며 기다렸습니까?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려 할 때 얼마나 같이 분노했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제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습니다. 4월 20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 공천 시간표는 한 채 오차 없이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억울한 컷오프는 없을 것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권리당원의 공천 참여를 전면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민주적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모두 승복하고 공천 후보자에 대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함께 뛰는 민주당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부터 더 단결하고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로 출범할 부동산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수사와 제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불법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감독원이 생기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시장 감독 기능이 부처별로 흩어져 발생했던 사각지대를 지우고 각종 편법 행위를 근절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항상 실패했던 전 정부의 것을 답습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과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각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신용정보 열람 권한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법안에는 감독원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3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금융거래 정보나 신용정보 요청 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협의회의 엄격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둘째,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셋째, 수집된 정보는 1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고 목적 외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또한 두었습니다. 정보 수집의 권한이 남용될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가 조작이든 부동산 투기든 서민의 삶을 짓밟고 시장을 교란하는 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패가망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충분한 주택 공급과 철저한 시장 감독을 두 축으로 삼아 서민 주거 안정화, 부동산 범죄 척결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하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집값 안정과 시장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감독원법에 대해 국가가 민감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려 한다는 식의 공포를 조장하고 정부가 공급이 아닌 시장 통제를 선택한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129 부동산 정책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대통령 역시 부동산 시장 물량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면 똑똑한 국민을 선동하려 들지 마십시오. 12.3 비상계엄 내란의 가담에 징계 처분을 받은 군간부 31명 중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무려 23명이 국방부에 항고했다고 합니다. 참 모렴치하고 뻔뻔합니다. 이러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반성이 없어요. 국민들은 다른 길을 걸었던 진짜 군인들을 기억합니다. 그 긴박했던 밤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 조성현 대령, 계엄군 헬기를 막아선 김문상 대령,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김형기 중령같이 부당한 지시에 맞서 국민을 지키려 했던 참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수호한다는 군인 정신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진정한 군인들입니다. 이런 진정한 군인들 앞에 내란에 가담했던 군인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란 가담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는 내란 청산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임을 증명합니다.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온갖 국정농단 의혹들이 무죄와 공소기각으로 면죄부를 받는 현실은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방증합니다. 조희대 사법부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무죄 연속 시리즈로 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알량한 법대 위에서 그런 판결을 할지라도 국민들은 그러한 판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조희대 사법부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8.16 독립운동가들이냐,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서부지법 폭동 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이재명 정부 출범하니까 이재명 정부가 만만합니까? 이제서야 사법부 독립을 얘기합니까? 사법개혁을 저항하는 수단이 사법부 독립입니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잠깐 보고 왔는데요. 인상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손을 다 잡고 인사하는 이 모습. 이제 다시 또 하나가 됐다. 이런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국민들 앞에서 우리 최고위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지도부가 정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그런 뜻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네.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한 것인데 뭐 네. 그 자체의 의미는 제가 동의는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먹방만 본다고 배가 불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내 입으로 음식이 들어와야 배가 부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저런 퍼포먼스에 그치지 말고 정말 진심을 다하고 행동으로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권 여당 지도부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아마 지금은 좀 강하게 느끼셔야 될 때 아니냐. 이제 더 이상 말의 성찬과 말의 향연으로 때울 수 있는 그런 지점은 이미 지나갔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자 행동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재명 정부 성공, 이재명 대통령 뒷받침 어떻게 할 것이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좀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좀 넘어왔는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뺄셈의 정치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받고 또 한편에서는 코어 지지층을 뭉쳐서 예. 코어 지지층이 다 뭉쳤다. 이제는 중도로 간다. 뭐 이런 전략을 좀 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뺄셈의 정치는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김종혁 최고위원도 제명하고 전 최고위원. 이거를 뺄셈 정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네. 저는 매우 좀 약소한 표현이다. 아 그래요? 이 나누기 정치죠. 나누기 정치다. 아예. 완전히 나눠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은 지금 전략이라는 게 무용하다. 결국에는 이 정당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권하는 것이 목표고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여지를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고 어느 집단이든지 지속 가능하려면 세 가지의 사가 필요해요. 어떤 거예요? 하나가 사람이 사람. 중요하고 예. 두 번째가 사상이고 세 번째가 사연이 있어야 됩니다. 사연. 서야 서사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사연은 어떻습니까? 윤석열과 술 먹고 지도부가 매일 회식하면서 기어 나오고 재벌 회장도 기어 나오고 술의 역사 아닙니까? 술의 서사, 알코올 서사 이거밖에 없어요. 거기다 윤어게인, 내란 서사, 내란 네. 사연, 예, 윤어게인 아하. 이거 가지고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며 사상이 비어 있잖아요. 저 안에 이익 빼고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 정치, 기회주의 정치 어떻게 해서라도 반정치를 통해 가지고 검찰이든 언론이든 손잡아 가지고 네. 권력만 얻으면 돼. 아하. 이거 거의 하이에나 수준 아닙니까? 권력의 하이에나.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사상이 비어 있는 뭐 깡통인 거고 마지막으로 사람인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책임진 사람, 인요한 의사 빼고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뭐 예를 네. 들면 뭐 윤한홍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아 우리 당 정신 차려야 돼. 아, 너나 잘해 그러는 거예요 국민들이 사자성어로.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랬잖아요. 아니, 손 잡고 퍼포먼스 하는 거 다 좋죠. 네. 그 의미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성을 보고 국민들은 평가를 하지 말만 가지고 우리 변했어요 잘할게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양치기 소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안 바뀌었고 사상이 비어있고 사연이 썩었기 때문에 이건 뭐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고 제가 2년 전에 썼던 그 명작 있지 않습니까? 보수의 종말처럼 이거 네. 종라인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종말 되는 거죠. 정말 되고 있다. 예. 그 중에 뭐 단식도 있었어요. 단식. 필리버스터도 있었고 그게 다 쇼 필리버스터도 아닙니까? 어허. 장동혁의 쇼 버라이어티. 이거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만 잠실체육관에서 쇼한다고 해서 비판받을 지점이 아니고 네. 이거 다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니냐. 왜 그렇게 보여주기로만 가느냐. 네. 정치는 실력으로 보여줘야죠. 아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전두환 사진 발언 고성국에 대해서 한밤중에 탈당을 권유했다. 예, 이건 이제 중앙당 윤리가 아니라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징계를 의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차피 또 최고위에서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절차 좀 알고 있는데 뭐 당의 일단은 개선이 그렇죠. 네, 탈당 권유를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 의미가 없죠. 의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당 위에 중앙당 윤리위가 있기 때문에 그 윤리위원장이 윤민우 씨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윤리위를 장악한 상황에서는 서울시당의 징계 자체를 또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이런 개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하나의 보여주기 내지는 메시지로는 기능은 하겠지만 네. 실효적인 역할은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지금 더 비판을 받아야 되는 점은 뭐냐면 이게 지금 윤리위 대 윤리위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사법화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정치라는 것을 국민을 설득하고 표를 받아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멋대로 하면서 상대방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치 윤석열이가 검찰을 동원했듯이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은 윤석열 DNA를 가지고 다 윤리위를 동원하고 있어요. 시당도 마찬가지고 중앙당도 마찬가지고 이거 거의 망조 수준 아닙니까? 망조죠 망조. 그래서 저는 뭐 의미가 없는 짓을 서로 저렇게 싸우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전투에서는 누가 이겨서 승리를 하더라도 네. 전투에서 이긴 사람이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구조라서 저는 별로 실익이 없다. 매우 잘못된 반정치 퇴행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뭐 고성국 씨는 이의 신청 절차를 밟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또 중앙당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 착수를 했고 서울시당은 또 이렇게 탈당 권유를 하고 있고, 아 이거 이른바 이제 당권파 친한계, 비당권파 이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뭐 점입가경, 네. 아수라장, 아수라장. 마사리판 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제 친한계와 뭐 장동혁 대표 네. 이 체제의 지금 큰 틀에서는 두 체제의 충돌 아닙니까? 배현진 의원 뭐 친한계 사람이고 결국에는 뭐 장동혁이냐 한동훈이냐인데 이거는 과거에 윤석열이냐 한동훈이냐의 연장선이에요. 연장전이죠. 결국에는 이제 술을 먹는 윤석열, 콜라를 먹는 한동훈
둘이 싸웠듯이 지금은 윤석열이 구속돼 있고 사형을 구형받아서 이제 사형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예. 장동혁이 그 자리를 대체해서 장동혁과 한동훈이 또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내부 권력 투쟁이 정말 끝없는 싸움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끝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렇게 영원히 싸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이제 끝은 어떻게 나느냐가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저는 한동훈의 완패, 정계 은퇴로 끝날 걸로 봅니다. 정계 은퇴요? 전 정계 은퇴로 간다고 봐요. 역전승 얘기하던데 이번에 토크 콘서트 역전승이요? 역전승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을 넣어야 역전승을 하지 않습니까? 골을 자꾸 저렇게 관중석으로 예. 팬미팅식으로 예, 볼을 나눠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어떻게 예. 이긴다는지 그 전략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좀 의아한 표현이기는 한데 왜 그러냐? 한동훈 전 대표는요 당에서 이미 제명이 됐고 즉 가처분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유일한 것은 본인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다시 복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럼 민심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민심의 지지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민의힘에서 장동혁이 윤리를 칼로 써가지고 지금 차도살인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국민들이 봤을 때는 한동훈한테 압도적으로 지지를 몰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딱 불합리한 봤을 일을 때. 지금 당하고 있는 피해자니까 그런 민심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상식이잖아요. 예. 누가 맞으면 어허. 맞는 사람을 당연히 가서 우리가 보호해주고 경찰도 불러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압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정치는 원래 맞으면 더 크니까. 음.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의아하게도 이상하게도 맞는데 피해자인데 예.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뭐 패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 예. 여론으로 드러나는 것도 국민의힘의 만행이 만행으로 규정되고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동훈에 대한 비호감과 그동안의 비판적 여론이 누적돼 오다 보니까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아, 저 단기 게시판 저거 징계해야지 저 어떻게 놔두냐. 저 여론 조작이다. 근데 또 그 아. 말도 말만 떼놓고 보면 또 맞거든요. 그렇죠. 아니, 말만 떼놓고 보면 저는 뭐 정치의 그렇죠. 사법화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두고 볼 수 있냐 그 그러니까요.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저는 이제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보는 게 많은 분들은 잠실체육관 빌려가지고 팬심 대회를 열고 하니까 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 팬들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으니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지만은 정치의 면에서 보면 민심의 지지가 한동훈과 갈 수 있겠느냐?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활로가 없다. 딱 그 체육관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정치는 팬미팅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 팬들이 있는 건 소중한 일이지만 네. 팬들을 가지고 확장이 돼야 되는데 아하. 지금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전국 시도를 돌면서 저 팬미팅을 계속 이어가잖아요. 계속 2만 명이 올 거예요. 왜 확장이 안 되느냐? 그치. 그 사람들이 관광버스 타고 오늘은 대전이다, 오늘은 부산이다. 예. 아니 LA에서도 2만 명 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아 우리 한동훈 LA. 대표 도토리 하면서 또 가는 예. 거거든요. 팬들이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굿즈를 제작한다. 또 2만 개가 팔릴 거예요. 2만 명이 또 살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2만 명만 가지고는 네. 솔직히 무소속으로 구청장 당선도 어려워요. 왜? 그분들이 다 한 지역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그렇죠. 또 쪼개면은 한 200명 되는 거예요. 한 지역구에. 네. 그 200명만 갖고는 네. 선거 운동은 할 수 있겠으나 캠프는 꾸릴 수 있으나 당선은 어렵다. 왜? 당선되려면 그래도 최소 구청장이면 한 20만 표, 30만 표는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활로가 없다. 아. 이 정말 안타까운 일, 뭐 안타깝진 않습니다만 제가 그냥 뭐 표현을 예. 좀 품격 있게 하자면은 네. 아쉬운 부분이다. 예, 전 그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딱 그 한계가 명확한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콘서트를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한계가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냐면 윤석열과 한패였잖아요. 이거를 국민들은 못 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 지금 무죄 나왔는데 국회 나와가지고 한동훈 장관 시절에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거 완전히 피의사실 공표. 그렇죠. 완전히 이거는 정말 조작 수사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네. 검찰권 남용, 검찰 독재의 앞잡이였거든요. 그 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나는 뭐 계엄을 막았어. 그것도 뭐 혼자 막았습니까? 막은 것도 아니고 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예 역할을 안 했다라고 제가 평가절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네. 혼자 다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앞의 행위와 뒤의 행위가 모순되면서 한동훈 대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연, 이 서사의 면에 있어서는 윤석열의 스텝 출신이다. 이게 그건 극복이 안 됩니다. 벗어날 이게. 수가 없다. 검찰 출신, 검찰 출신. 검찰 정치의 한계. 네. 예. 그 아이폰 비번 안 푼 것도 두고두고 이제 따라다니는 거. 그거는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가서 임성근 사단장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나야 되는데 나야 되는데. 그 새벽 기도를 가야 되거든요. 기도가 부족하군요. 이것도. 예, 그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 풀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한계가 나올 있다는 수밖에 거죠, 없다. 한계가. 한계가 있다라는 그 말씀. 2만 명입니다. 2만 명. 근데 다음 내년에 해도 한 네. 15,000명? 이제 좀 줍니다. 그게 팬심이 이제 약간 그 새로운 또 가수가 나오면은 또 그 안에서 이탈돼요. 네. 뭐 예를 들면 서태지와 아이들 좋아하다가 또 G.O.D 좋아하다가 뭐 이렇게 또 옮겨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2만 명이 맥스치다. 지금이 전성기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전한길 씨와의 토론이 있다. 부정선거 토론이 있다. 이건 뭡니까? 참 뭐 평론에 올리기 자체가 좀 민망한 주제 아닌가.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죠. 개혁신당인가요? 네, 개혁신당 당명이 대표예요. 요즘에 하도 제가 언급을 안 해가지고 가물가물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일단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개혁신당이 어떻게 해서 그 공당 아닙니까? 국고보조금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원이 몇 명 있기 때문에 네. 뭐 소액이더라도 아니 그러면 개혁신당이 하는 정치는 뭐며 어떤 길을 가겠다라는 거를 더 설득해도 모자르잖아요. 자강의 길로.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뭐 국민의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장동혁 대표가 앞뒤가 다르고 아니 본인이 앞뒤가 제일 다르죠.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남에 대한 평가만 하는 것이 네. 이 상당한 이제는 좀 피로감 내지는 한계에 왔다. 아니 물론 정치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평론을 하는 사람들은 평가를 하는 게 역할입니다만은 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의원이기도 하고 본인이 플레이어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표죠. 근데 여전히 평론가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것도 말 그대로 이준석이라는 개인이 가지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네.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의 활로를 찾는 길은 언론의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전한길 같은 사람 자극하고 물어가지고 부정선거로 판을 만들면 기사가 한두 줄 더 나갈 거 아닙니까? 뭐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생중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반짝할 수 있어요. 반짝 인기가. 우리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이 그렇죠, 사안에 그렇죠. 있어서. 네, 나름의 효과죠. 근데 이게 제가 늘 규정하는 반정치거든요. 언론을 활용해서 또 검찰을 활용해서 네.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삼는 이 굉장히 나쁜 정치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정치의 수괴라고 전 이준석 대표를 늘 부르는 건데 그렇게 안 해도 본인이 정치를 잘하고 국민이 지지를 하면요 언론이 따라옵니다. 언론이 부릅니다. 아니 이준석 대표의 가는 정치가 뭐냐, 네. 이 정치의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궁금해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내용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를 가지고 이제는 뭐 5일장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또 부정선거론자들 불러가지고 또 한 번 이거를 장을 열어서 뭔가 관심을 이끌어 보겠다. 발상은 가상한데 이게 과연 먹히겠느냐. 전 이제는 이준석의 정치 시효도 거의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과 둘이 또 굉장히 싸워요. 이준석 한동훈 둘이. 그렇죠. 뭐 거울 보고 싸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이게 이제 싸워도 뉴스는 몇 줄 나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힘에 대한 평론, 국민의힘 계열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는 눈길을 주지 않는다. 지금도 댓글 보십시오. 별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전한길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러게요. 크게는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네. 그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지는 좀 한계 지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치를 올바르게 해야죠. 네. 자기 정치를 보여줘야 된다. 평론 정치 그만해라.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 뭐 감사의 정원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김민석 총리가 얘기했더니 저항권을 또 언급하더라고요. 이거 선거 개입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뭐 저항권 언급까지 하고 있던데 이런 오세훈 시장 행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오세훈 네. 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죠. 그렇죠. 마치 어떻게 보면 뭐 한동훈 전 대표야 이제 제명으로 일단락이 됐습니다만은 오세훈 네. 시장은 현직 시장이고 국민의힘이 배출한 거기다가 장동혁 대표랑 저렇게 부딪히는 것은 마주 달리는 기차가 거의 충돌 직전이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오세훈 장동혁은 그렇죠. 둘의 관계는 충돌 직전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은 향후 정치 노선에 대해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지금 조급함과 어떤 고민이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다. 고민이 깊고 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정부 또 김민석 총리 마찬가지고 계속 각을 세우면서 네. 내가 보수 이제 주자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과의 대립 전선에서 당원들은 오세훈 시장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들이받는 소 돌로 쳐라. 지금 돌을 다 돌이 어디 갔지? 다 이러고 있거든요. 돌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 못 오세훈 받는다. 그렇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당내 비토 여론이 강해지니까 네. 그때 써야 되는 전략은 이제 총구를 바깥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또 이재명 정권 또 김민석 총리 네. 이분들에 대해서 또 환기를 하면서
나를 지지해달라라는 하나의 러브콜인데 하하.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장동혁과 오세훈은 내부에서는 또 충돌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예전같이 그 실효적인 전략이 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서울시장 된다 그러면 5선째거든요. 네. 아니 서울시장 남들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5번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된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오세훈에 대한 피로감, 특히나 서울시장으로서는 더 이상 오세훈이 역할을 할 게 있겠느냐. 아니 기회를 5번을 줘도 못하는데 뭘 더 또 줘야 되느냐. 이런 피로감이 있는 거거든요. 능력도 없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치적은 없는데 아하. 또 선거는 이겨야 되고 욕망은 들끓어오르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모순 충돌을 조정하지 못하면서 자꾸 무리수를 둘 수가 있다. 오세훈의 무리수. 근데 이제 우리 오세훈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무리수나 과거의 흑역사는 그 주민투표 그때 무릎 꿇고 그 10년 무상급식. 야인됐던 예. 그 기억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거가 또 떠오르면서 오세훈의 무리수하면은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본인의 과거 흑역사까지 또 소환되는 아마 그런 좀 곤란한 지경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동혁 이후를 또 오세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당권.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 많이 했다고 언급하셨지만은 서울시장이 아닌 더 큰 정치를 하려면은 당권을 장악해야 된다. 이런 또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어요. 뭐 꿈은 자유죠. 꿈은 자유고 포부는 뭐 크게 가질수록 좋은데 결국 이제 장동혁이 끌려 내려오더라도 그 다음에 장동혁 계열에서 세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저는 나경원, 뭐 안철수 뭐 이런 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오세훈 시장도 뭐 유력한 후보군으로 분류는 되겠지만 아하. 뭐 당권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지고 뭐 당을 변화시킨다? 그럼 또 전환기라고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네요. 그 그러니까 전환길이나 고성국하고 또 그럼 또 저기서 또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오세훈이 또 징계를 당해요. 그 또 내보내. 그러면은 또 밖에서 재미없- 토크 콘서트를 또 해요. 그럼 또 10,000명이 모여. LA에서 해도 10,000명이고 워싱턴에서 해도 10,000명이고 이게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그냥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이거는 당이 아니고 그냥 이익 집단 네. 빨리 용도 폐기가 되는 것이 좀 시급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이제 보수 진영,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제1야당 쪽 얘기를 저희가 뭐 안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댓글에는 전혀 관심이 예, 없어요. 전혀 이제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 신인규 변호사는 이번 이제 지방선거 네. 한 뭐 넉 달도 이제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좀 예측을 하세요? 지금 현재 상황.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기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것이 맞고 또 압승을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자만하면 절대 안 되죠. 네. 뭐 쉬운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선거는 긴장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건데 선거 결과만을 놓고 보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네. 그리고 집권 여당이 제대로만 대통령님을 서포트한다는 전제 위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2배입니다. 아하. 20대 40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후보가 사실은 지금 이제 합당이 결렬됐기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같이 이제 선수로 뛰는 거거든요. 그럼 보수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으로 나뉘어져서 뛸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역으로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치면 네. 오히려 보수 결집에 명분을 줘가지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다자구도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 이제는 그 성공을 높인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요. 네. 이제는 대구에서도 기초단체장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보수의 분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대구에서도 구청장 한두 석은 그러네요.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 있겠네요. 그게 국민의힘 제로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구에서 21%, 경북에서 27% 얻었거든요. 예. 그 이번에는 35%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연동해서 같이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럼 35%에서 40% 얻으면은 보수의 종말, 보수의 분열 속에서 경북에서도 뭐 한두 기초자치단체는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정청래 대표가 더 잘해야 된다. 그래서 보수의 종말, 국민의힘 제로, 쇄빙선 역할을 민주당이 제대로 해서 네. 국민의힘이라는 빙벽을 완전히 쪼개는 그런 역할. 그 신인규는 뭘 할 거냐? 옆에서 경찰선, 경비선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후방에서도 미사일을 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쇄빙선의 역할을 민주당이 해서 예. 이제는 보수의 종말을 좀 촉진시키는 그런 지방선거가 됐으면 하는 아.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목표입니다. 목표다. 네.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지금 보인다.
이재명 가능한 시기가 대통령의 됐죠. 예, 국정 운영 평가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아니 보세요. 49% 당선되실 때 대구 경북에서 21, 27인데 네. 지금 63%면은 산술적으로만 해도 한 10%씩 올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러면 40%가 나오는데 네. 아니 40%인데 지금 저기 장동혁, 황교안 또 누굽니까? 저기 뭐 이준석 후보 다 내라고 하세요 다 그냥. 내라고. 그리고 한동훈도 나오라 하세요. 다 나와 그냥. 예. 그래가지고 한 10명이 붙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조국혁신당도 내고 그렇죠. 다 나와 다. 출마는 자유니까. 아.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서도 기초단체장 내지는 기초의원들 더 갖고 와야죠. 그게 저는 쇄빙선 내지는 국민의힘에 대한 사망 선거, 네. 심판 이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문제가 국민의힘 제로는 외치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한 민주당의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가지고 쇄빙선 역할을 조국 혁신당은 못 하고 있잖아요.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좌완 투수. 근데 안 되잖아요. 좌완인데 지금 볼을 스트라이크를 못 꽂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계이기 때문에 저는 아니 정말로 우완 투수라고 하더라도 예. 옛날에 그 선동열 투수 기억나세요? 예. 그 선동열 투수가 선동열 투수. 그 뭐 폭격기였잖아요 거기서 아, 예. 옛날에 무등산 폭격하셨잖아요. 폭격기. 무등산 예. 폭격기. 예. 그러면은 막 슬라이더 들어가면서 뭐. 직구가 예. 이 타자가 칠 수 없는 사각지대로 꽂힙니다. 예, 시속 예, 150km로. 맞아요. 그럼 그냥 서서 루킹 삼진 당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요런 식의 플레이를 해가지고 아마 이번에는 국민의힘 제로로 확실하게 끝을 내야 된다. 아주 좋은 기회다. 아주 그렇게 좋은 봅니다. 기회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도 좀 아하. 쓴소리를 한 겁니다. 제가 그래요.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청희 대표도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합당을 뭐 찬성한 당원도 그렇고 합당 지금 논의 중단 뭐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예. 그렇고 다 애당심으로 한 거다. 각자의 위치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말씀에 다 이제 녹아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들고 누가 이 못되라고 잘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들도 정청희 대표와 함께 손을 잡고 이제 하나가 됐다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젠 정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애를 쓸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신인규 변호사는 뭐 출마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 저도 이제 예. 평론가의 옷을 벗으면 이제 언젠가는 저도 이제 출마를 해서 예. 또 우리 국민분들의 어떤 뭐 지지나 아. 또 뭐 사랑 이런 것도 저도 늘 원하죠 사실은. 그래요? 그거는 목표고 저의 로망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다 때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 지금의 신인규의 역할, 그 신인규의 시대 정신은 지금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 보수 쇄빙선 부수로 들어가는 거죠 민주당 네, 중심으로. 네, 네. 그때 제가 옆에서 정찰선, 경비선. 뭐 이런 식이 아니 견인선도 괜찮습니다. 제가 좀 더 견인선. 쇄빙선이 지칠 때 그 요즘에 동계올림픽이나 쇼트트랙 보시면은 앞서서 나간 사람이 금메달은 못 따요. 근데 앞에서 뛴 사람이 이제 예. 뒤에 한 4-5번째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건데 아유, 그런 것도 앞에서 뛴 재밌죠. 사람이 좀 속도를 내주면은 요게 또 세계 신기록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견인선 역할까지 제가 쇄빙선을 끌겠다. 예. 물론 저는 힘이 미미합니다만은 우리 박종호 앵커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은 제가 또 견인선 역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쇄빙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속보가 나왔는데 예. 법원에서 19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이 선고 생중계도 허가했네요.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예. 상황인데 이게 참 조마조마해요. 근데 딱 보면서도 근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정상적인 보이세요. 아니 상황이지. 사법부가 예. 당연히 재판을 정당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권리 보장의 최후의 보루이고 네. 상권 분립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권한과 독립성을 우리가 준 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며 조마조마. 왜 사건 결과가 선고되면은 늘 국민들은 분노해야 되며 왜 정의가 굽어지며 왜 정의가 맨날 침해되고 훼손되며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러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 사법개혁을 통해서 푸는 것도 하나의 트랙이 있어야 되지만은 네. 저는 더 중요한 건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아. 그럼 조이대라고 하는 이 휴먼 에러에 대해서 말로만 맨날 할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말이 아닌 행동으로. 행동으로. 말도 하지만 행동도 음. 같이 따라와 줘야 국민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대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법부 조이대 코트 안에서 판사들이 룸살롱을 가도 재판해. 저기 뭐 메이커 뭡니까? 그 창원지법 김인태 판사 무슨 뭐 좋은 메이커인데 제가 잘 몰라요. 그 메이커를 뭐 사도 청탁금지법 약식 기소 돼도 재판을 해. 명태균 김영선 무죄. 야 나도 죄가 있지만 나도 무죄니까 너도 무죄. 아니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지금? 사법부에 대한. 아 앵커님 커지고 저만 있어요. 이상한 겁니까? 이 정말 저는 권한이 있는데 쓰지 않으면 이건 도리가 없거든요. 아니 권한이 없거나 네. 뭐 예를 들면 의석수가 한 138석 정도 돼가지고 이게 지금 조치를 할 수 없으면 우리가 다음 총선 때 무조건 150, 180석 만들자 이럴 수가 있어요. 150석 넘겨야 되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은 160석 갖고 있고 이번에 보궐선거 되면은 한 170석도 민주당이 채워질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사법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요. 사법개혁은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은 지금 당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본보기로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한 놈만 패야
이게 자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회가 국민의 민심을 받들고 네. 정의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 전 좀 반드시 필요하다. 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인규 변호사와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봤고요. 뭐 서해 가야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신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더 연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펜을 쓸 때도 좀 이거 좀 연마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글씨체가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딱 획을 제가 딱 힘있게 하거든요. 글씨. 참고로 예. 장동혁 대표는 예. 딱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뭐요? 딴 건 다 없는데 글씨. 글씨를 잘 써요. 아. 제가 그래서 장동혁 채널 한번 이겨보겠다. 글씨 잘 쓰면 저는 아니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잘하면 네. 잘한다. 또 못하면 못한다. 이준석, 안철수 글씨 되게 못 씁니다. 근데 장동혁 글씨 대표는 잘 글씨는 쓴다? 잘 쓰더라고요. 그것도 몰랐네요. 진짜입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더 잘 장동혁체를 이길 수 있는 신인규 변호사. 더 연마하겠습니다. 글씨체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